우리가 이렇게 성실하면 뭐든지 잘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약해지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자 내용을 정했고요. 제가 경제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 제일 재밌었던 강의가, 하나는 경제사라는 그 경제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를 다룬 경제사랑이요. 그리고 경제학사라고 해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역사도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배우고 나오는데,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굉장히 재밌어했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좀 응용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환기 경제론이라는 학문이 있었는데,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거를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여러 그 학문적 방법론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소련이라는 게 어떤 정치적 충격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굉장히 이론적 토대로 증명을 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망한 다음에 그 체제가 자본주의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소련이 러시아가 된 것처럼 헝가리도 옛날에 사회주의였는데 헝가리도 지금 자본주의로 바꿨죠. 그런 식으로 이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큰 혼란이 없이 나름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자본주의로 이행할 수 있느냐라는 첫 번째 경제사에 대한 관점에서 제 나름의 썰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경제성장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보통 경제성장률 2%, 3%는 낮은 성장률이고 한 5%, 7% 정도는 나와야 이 나라가 좀 발전하고 있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쫙 보면은 우리가 대항해 시대, 노바 1492, 1492년 전에는 전 세계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제로였거나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다라는 거를 배워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기에 굉장히 전성기였고, 영조 정조 시기 때도 그랬고, 이런 태평성대를 이끈 명군의 시대가 있잖아요. 유럽도 똑같습니다. 유럽도 이제 로마 제국 전성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전성기인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랑 결국에는 몇천 년이 지난 시대랑 각 개개인의 생활 수준은 똑같았다,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경제사적인 그 발견입니다. 역사적으로 명군들이 나와서 통치를 잘 하면은 인구가 증가를 해요. 잘 살면은 보통 사람들이 애도 많이 낳고 하니까, 인구가 증가하면은 웃긴 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같은 파이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1인당 소득은 계속 떨어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1인당 소득 자체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게 멜서스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좀 바뀌게 된 게 언제 때냐면은 대항해 시대부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수탈을 했을 수도 있고, 원자재를 굉장히 싼 값으로 데려와 가지고 그거를 영국에 있는 그 직물 공장에서 옷을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다시 식민지에 되파는 이런 식으로 그런 식민지에 있는 부를 그 본국으로 이렇게 이전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이전하는 부가 굉장히 이전보다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자본가라는 특정 지역과 계층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연평균 성장률이 0.1%에서 0.3%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된 시작이에요. 그리고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기존에 이제 사람이 수공업으로 만들었던 거를 원시적인 기계로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때 연평균 성장률은 1%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1%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서야 20세기 후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제서야 연평균 성장률이 4%, 5% 찍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사한 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70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70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장률을 70을 성장률 퍼센트로 나누면은 그게 2배가 되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리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 예컨대 내가 1% 성장을 한 연평균 1% 성장을 계속하면은 그게 70으로 나누면은 70을 1로 나누면 70이잖아요. 그럼 70년 뒤에 2배의 성장이 된다는 거고, 연평균 성장률 5%라고 하면은 그게 70 나누면 14인데 14년 만에 2배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성장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70년 후에는 2배를 성장한다는 거고,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니까 그 손자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랑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2배 성장했다는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는 연 4에서 5% 성장을 뭐 기본으로 했었으니까 그때는 14년 만에 2배를 성장하게 된 거고, 한 세대 내가 사는 동안 강산이 4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만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리의 힘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경제 성장이라는 게 지금 역사적으로도 봤지만은 굉장히 연속 함수처럼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그 사회를 바꾸는 구조적인 그런 격변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다. 대항해 시대라는 원거리 항해 기술, 그리고 이런 지도의 발전이 있을 것이고, 산업혁명은 원시적인 증기기관의 발전과 그 증기기관으로 만든 제품을, 그 면직물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시장, 식민지죠. 그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여러 가지 큰 기술적 격변들, 자동차, 전력, 그리고 반도체, 모바일,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비트코인, 그 다음 AI,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구조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그런 기술들이 우리의 경제, 크게는 경제 성장이고 우리 주변을 굉장히 크게 바뀌어왔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은 굉장히 뜨문뜨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약간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느냐? 이 착각이라고 한다면은, 왜 성실만 하면은, 시대의 변동과 상관없이 하면은 그래도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의 우연이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범적인 사례인데, 이게 저는 굉장히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결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극단적인 저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정부가 나름 효율적으로 경공업이랑 중공업이라는 제조업을 육성을 하고, 그거를 수출 주도로 그러니까 성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고, 근데 잘 살게 된다는 게 그것만 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동남아 가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거긴 제조업이 좀 힘들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의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우연적으로 깨달은 건 뭐냐? 바로 기술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IT 반도체고, 지금도 뭐 작년에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가웠던 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잖아요. 결국엔 반도체인데, 이것도 결국엔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구조적인 변동, 기술적인 변동을 굉장히 우리가 잘 캐치해가지고 따라잡아왔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런 가속화된 이런 기술적인 변동이라는 게 굉장히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19세기부터 나오지 않았나? 그때부터 했는데 대중화되는 데는 거의 150년, 200년이 걸렸고요. 전기라는 것도 사실 에디슨이 전구를 달기 시작한 때부터 이게 굉장히 상용화되는 데는 거의 50년, 100년이 걸렸을 거예요. 인터넷은 제가 봤을 때 한 30년 정도 걸렸고요. 모바일, 스마트폰, 이런 우리가 핸드폰에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담고 핸드폰만 있으면은 결제도 하고 배달도 시켜먹고 다 할 수 있는 게 10년?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용화된 지는 제가 봤을 때 8년? 그리고 AI는 챗GPT가 2022년 말에 서비스가 나왔으니까 길게 잡아도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의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이런 사고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끝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이상의 진보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가장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손자, 아들, 손자 세대는 우리보다 못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AI 괴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AI라는 것 자체가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고 우리 사람이 할 일을 AI가 다 하고,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뭐 스카이넷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 감시하고 해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괴담이 있는데, 저는 그냥 콕 집어서 말하면은 이런 구조 변동이라는 것 자체가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항상 이런 위기 속에는 이런 괴담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지만은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그 기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방을 계속 올려나가는 식으로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구조 변동의 시기에 우리가 AI를 따지면 AI에 휩쓸려 가가지고 AI에 대체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구조 변동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내가 그 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끝없이 성장하는 상방으로 뛰어들 것이냐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지금 AI로 생각하니까 이게 좀 말이 안 하다고 하시면은, 인터넷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닷컴 버블도 있긴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때 인터넷에 베팅을 한 아마존, 구글, 뭐 페이스북까지 합치면은 이 정도의 그 인터넷 이커머스나 이런 기업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때 내가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쪽에 종사를 했으면은 얼마나 큰 이득을 취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말 그대로 이제 황금기는 끝난 것 같지만은 항상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때 기회가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항상 우리가 말하면은 지금 이 시대가 AI고 지금 시대가 비트코인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AI 관련주가 뭐냐, 뭐 팔란티어냐, 뭐 아이온큐냐, 엔비디아냐,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하수는 아니지만 고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중수 정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떤 그런 뜨는 주에 주식 투자만 하는 거는 온전하게 내가 그 파도 타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나이가 몇 살이든 내 커리어가 뭐든 간에 그 구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그 장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취업을 그쪽으로 하든가, 이직을 그쪽으로 하든가, 창업을 그쪽으로 하든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구조적인 변동에 나오는 그 과실, 기회를 온전히 내가 다 따먹을 수 있고, 설사 내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내가 금전적인 투자만 한다고 하면은 내 원금만 잃고 끝이겠지만은, 내가 거기에 커리어를 걸고 내가 거기에서 창업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꼬리표, 그 경력이 계속 따라들어서 그 장에서 계속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안 되는 필드에서 열심히 해봤자, 안 되는 필드에서 1등 해봤자 제자리고요. 잘 되는 필드에서 꼴등을 해도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AI 쪽에서 가장 베팅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너는 약간 기술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어떤 시대이든 간에 그 시대를 결정짓는 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있든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어떤 패권 국가, 미국, 중국,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 판을 깨부시는 기술이 결국에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몰락을 결정지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생일 때, 초등학생일 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이 대변혁이라는 책이었어요. 영어 원제로는 Great Reckoning이라는 책이었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에서 아버지께서 읽으셨던 책 서재에서 제가 발견해가지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나온 지 한 25년쯤 됐을 거예요. 2000년도쯤에 나왔으니까. 그 책에서 나온 게 딱 이 기술 결정론 시각이었어요. 거기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굉장히 뒤바꾼 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로 등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권총이 있습니다.
등자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사극 보면은 말 타고 다니는 기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 거 보면은 말을 잘 타기 위해서는, 저도 말을 딱 한번, 그 말을 잘 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제가 들었는데, 말을 탔을 때 이거를 뛰어가면은 그 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허벅지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말이 뛰어가다가 그 관성 때문에 내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그 말을 타고 기병이었으니까 창을 가지고 이렇게 적한테 돌진을 하고 창을 이렇게 적한테 찔러야 되는데, 그 엄청난 가속도로 찌르면은 찌르는 만큼 작용 반작용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기병들은 이런 농사를 짓는 정주민족들은 거의 육성을 할 수가 없었고, 정말 말과 살았던 그런 유목민들, 뭐 몽골, 이런 흉노, 이런 그런 유목민들만 기병을 가질 수 있었던 게,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말과 살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말을 타면서도 허벅지에 힘을 주고 그 근육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말을 잘 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기병이 많았던 게 아니라 말을 잘 탈 수 있어서 기병들이 많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항상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유목민들한테 항상 정복당하고 하잖아요. 기병들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 역사를 바꿨던 기술이 바로 등자라는 겁니다. 등자는 말 그 등에다가 우리 자전거의 자전거의 그 페달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페달을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그 페달에 발을 끼우면은 생각보다 유목민이 아니고서도 몇 달 동안 한 몇 년 정도 좀 수련을 하면은 그 허벅지가 발달하지 않아도 기병처럼 말을 잘 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등자가 발달을 하면서 드디어 농경 민족들이 유목 민족들을 상대로 자기들도 기병을 육성하게 되고, 그래서 점차 그런 정주 민족과 유목 민족의 그런 그 헤게모니를 뒤집었다라는 게 첫 번째 기술로 나오고, 두 번째로 권총은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말하는 임진왜란때 조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총은 굉장히 우리 그 임진왜란 사극도 보면 알겠지만은 장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일단은 휴대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원시적인 권총이 나오면은 그 권총 때문에 굉장히 그 여성 해방의 관점에서 그거를 많이 논하는데, 여자들이 완력이 남자들보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권총이 생기다 보니까 여자들도 한 번에 남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여성 해방에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 약간 기술 결정론적인 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거에도 제가 많이 영향을 받아서 요즘엔 더더욱 그 세상을 약간 테크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테크가 발전하는 곳에 항상 눈을 잘 보고 그 필드에 직접 내가 몸을 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주식 투자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블록체인도 예전에 그랬지만은 블록체인의 얘기도 그랬지만은 항상 이런 테크가 발전할 때는 항상 거품이 있어요. 인터넷도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블록체인도 크립토 윈터라고 해가지고 항상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항상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뭐 작년 말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뭐 떨어져도 엄청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혹한기도 있을 것이고 AI도 당연히 혹한기가 있겠죠. 그때를 견디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제가 비트코인을 좋아하지만은 비트코인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사진 않거든요. 제 모든 걸 걸고 그거를 걸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기술적인 그 트렌드에 굉장히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확신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시기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파도에서는 오래 타는 게 중요하다. 오래 타려면은 한 번에 많은 걸 걸면 안 된다라는 사고는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 전략으로는 기술 결정론이지만 오래 갈 수 있는 베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혹한기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게 오늘 약간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구조 변동과 거기에서 개인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구조 변동에 쫄지 말고 내가 A에 대체될 것이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런 구조 변동에는 기존의 판을 쥐었기 때문에 기존의 강자였던 사람들, 뭐 기존의 전문직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제 포지션이 안 좋아지고 항상 좀 언더도그였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거에 좀 주목을 해가지고 베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성실히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